지금 일단 바로 시험이 끝나서 해설은 제가 다 붙여긴 붙였는데 해설 붙이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판례도 중요한 판례 위주로 나왔어요. 일단 첫째 판례 위주로 나왔고 거의 대부분이 판례였던 것 같아요. 법조항도 거의 출제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몇 개 빼고 한두 개 빼고 거의 뭐 20문제만 한 18문제 분석은 잘 못 해봤어요. 근데 대충 제가 해설 붙이다 보니까 18문제 19문제 정도가 판례고 한두 문제가 법령 이런 문제는 안 나왔고 두 번째 최신 판례는 좀 나왔더라고요. 작년 2022년 판례가 이제 중요한 판례가 몇 개 나왔고 나머지는 뭐 자주 다루는 판례 위주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뭐 제 생각에는 뭐 20개 중에 20개 다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근데 시험장 상황을 생각하면 한 개, 두 개, 20개에서 18개나 19개 정도 해야지 합격 점수지 않을까. 18개는 다 맞췄을 것 같아요. 대보면 18개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좀 하는 사람들 공부 약간 열심히 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이제 거의 안 틀리기 작전이죠. 뭐 안 틀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 훈련이 많이 돼서 들어가면 안 틀려요. 빨리 풀고 안 틀리는 게 이번에 관건이었다 하겠죠. 자, 1번 보시면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미 기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원법의 성립 요건은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습원법의 성립 요건이 없어지면 관습원법은 실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력 유지 요건이 아니다. X죠. X. 나머지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선지들이고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헌법 개정 조항이 출제가 됐죠. 헌법 128조 1항 2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옛날 사법시험에서 출제됐던 거죠. 기출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죠. 이건 사법시험에서 옛날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출제한 겁니다. 공고된 날입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그래서 X고 나머지는 헌법조항 이거 국민투표법이죠. 국민투표 92조 중요조항이죠. 이 출제됐습니다. 자, 3번도 상당히 쉽죠. 자,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애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많이 나왔죠, 뭐죠. 기출에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원리로부터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렇죠? 원리로부터는 기본권이 도출돼요? 안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위안부, 자,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제 위안부라든지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원폭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된 분들 문제, 그 다음에 B시급 전범 이렇게 되죠. 헌법상 외교협상 해야 할 의무, 외교협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 없다죠. 부자기가 유언인지 유언 확인, 기각, 각하, 뭐 이거 각하도 있고 여러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각하, B시급은 좀 각하. 그래서 유언 확인 나온 건 두 가지죠. 위안부 사건이니까 의무가 있죠. 외교협상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것 때문에 헌법 전문으로부터 의무가 도출돼요. 그렇지. 헌법 전문으로부터 의무가 도출이 되죠. 그렇지만 뭐가 도출이 되진 않아요? 권리. 개인의 권리는 도출이 안 됩니다. 개인의 권리가 도출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거죠. 공직선법 9조 누구 빼고 국회의원 지방원 빼고는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렇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장관이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국회의원과 지방원은 제외되죠. 공직선거법 9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좀 낯선 게 나오긴 했어요. 정답은. 근데 일단 4번을 보시면 임시적 공무원이라든 정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7조 2항의 공무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범위가 좀 다르죠? 대통령,
국무위원, 국무총리,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7조) 이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냐?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에 해당하냐?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7조 1항은 다 되죠. 7조 1항. 7조 1항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죠.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건 모든 공무원이지만 7조 이항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죠. 둘은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는 해당하죠. 대통령, 지자체장 등. 그렇지만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였고,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무슨 사건에 나왔던 얘기죠?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9조 위반 결정을 했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기각 결정했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마이너스죠. 정치활동의 자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다음에 헌법상 선거의 중립 의무 플러스죠. 헌법재판소는 이게 더 우선된다고 하면서 구조를 준수해야 되고, 구조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된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의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7조 2항이다. 아니죠. 바로 전에 말했지만 7조 2항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7조 2항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7조 2항의 공무원이 아니죠. 바로 전에 했죠. 7조 2항.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아니었죠. 7조 2항은 헌법, 근데 9조, 공직선거 9조 이렇게 됐죠. 그러면 대통령은 7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항에서 선거의 중립 의무가 도출될 수가 없어요. 7조 2항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는 7조 2항에서 도출이 안 돼요. 왜?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7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지 뭐. 그죠? 이거 7조 2항. 7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도출돼요? 7조 1항으로 받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죠.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에서 도출이 안 됩니다. 일단 3번은 좀 낯설었죠. 7조 2항은 많이 배웠죠. 7조 2항은 많이 배웠는데 7조 2항은 많이 배웠고 아마 기출에도 있는데 이걸 응용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약간 응용을 해야만 이거는 맞출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다른 선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너무 기출에서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속어에서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시험장에서 속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틀리는 수험생은 좀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 1, 2, 3, 4번 중에 틀린다라면 아마 4번을 틀렸겠죠. 1, 2, 3, 4번 중에. 예. 그래서 난이도 중 1, 2, 3번은 다 난이도 하예요. 이 정도면 난이도 하고 지금 4번 선지만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으면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 표 맨날 그려주잖아요. 이거 맨날 그려주는데 이 표가 좀 머릿속에 있었으면 문제를 좀 맞히는 데는 용이했겠죠. 그 다음에 5번 기본권 주체죠. 법인의 인격권 침해로 봤죠. 사제 광고는 법인의 인격권 침해로 봤죠. 그래서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격권 침해고 you're not. 이건 뭐예요? 반대 의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문구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반대 의견에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박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출제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게 한 거죠. X죠. 이건 쉽게 잡을 수 있었겠죠? 아마도. 그 다음에 외국인 직업의 자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상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률상 인정될 뿐이다 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상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뭐가? 직업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이건 또 계속 문제 될 거예요. 일단 배아는 맨날 나오는 거고 주체성 인정하기 힘들다. 자, 죽은 자에 대한 명예 문제에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면 그죠? 사자에 대한 경의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라고 봤죠. 다만 친일자에 대한 결정이 후순 인격권에 위반되는 거냐, 인격권 침해냐 그러진 않았죠. 결론적으로 합헌 나왔습니다. 이게 자체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가정적인 거예요.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이 말이죠. 훼손했다라면 이 말이에요. 훼손한 것은 훼손했다라면 경의 추모의 정을 침해하긴 한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뒷문구는 인격권 침해가 결론적으로 아니었죠. 합헌이었습니다. 친일 반미적 행위자 결정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저거는 기본권 보호무죠? 끊겼네. 네. 기본권 보호무. 이거 좀 입력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자, 기본권 보호무. 학성 장치 관련돼서 또 나왔죠. 소음 규제하지 않은 것. 소음 규제 안 한 것은 보호무 위반이었죠. 보호무 위반해서 침해다라는 것 계속 나왔었고, 다만 이 확성기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소음 규제 안 한 것은 합헌인데 확성기 사용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헌 아닙니다. 또 확성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 때리지는 마세요. 위헌 때리지는 마시고 앞으로 시험 볼 때 소음 규제 안 한 것은 위헌이 맞죠. 이건 맞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담배 판매 금지하지 않는 거 보호무 위반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 맨날 나왔던 거죠. 기출에. 이것은 보호무 위반 아니었고 중상해를 입었을 때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했죠. 평등권 침해했죠. 보호무 위반 아니었고, 그죠? 보호무 위반은 아니었고, 자,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로서 위헌 나왔죠. 뭐일 때? 중상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X. 이게 뭐 기출에 3번처럼 뭐 계속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 하라고 봐야죠. 이것도 난이도 하고, 민법 조항 살아서 출생했을 때만 배상 청구권 인정하는 조항 보호무 위반 아니었죠? 아니었고, 이것도 뭐 난이도가 뭐 하죠.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잘 안 다루는 그 손해배상 판례가 나와서 대부분 판례인데, 대부분 판례 실명 공개했을 때 범죄자에 대해서 이건 뭐 상식인 거지. 이익과 마이너스 불이익을 형량해서 사생활의 마이너스보다 우월하다. 뭐가? 공익이. 연쇄 살인 범죄자라든지 뭐죠? 이런 경우는 실명 공개하잖아요. 실명 공개를 통해서 얻으려는 공익이 마이너스보다 크다라면 위법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자, 부성주의는 위헌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한해서만 모유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뭐 재혼했다든 이방했을 때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따라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위헌 나왔죠. 아버지 성을 계속 따르도록 강요한 것은 위헌 나왔습니다. 이혼이라든 입양됐을 때는 아버지 성이 아니라 어머니 성이라든지 모유 성이라든지 이걸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도 계속 나왔던 거고,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인격권 침해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최신 판례죠. 이건 인격권 침해가 안 나왔죠. 이건 최신 판례죠.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 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냐? 아니다. 이건 반대 의견을 가지고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의견은 인격권 침해로 봤어요. 그래서 좀 이 시설에 들어가는 애들이 좀 뭐랄까 약간 불우아동? 불우아동일 가능성이 많죠. 돌봄 취약아동이 뭐겠어요? 뭐 부모님이 없다든지 또는 부모님 너무 경제로 어려워서 애를 양육하기 힘든다든지 뭐 이런 애들이 돌봄 취약 아동이겠죠. 이런 애들을 시설에 80% 넣다 보니까 여기 다니면 야 니네 집안 좀 이상한 집안 아냐? 뭐 이렇게 취급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니는 애들한테 뭐 다른 애들이 약 올린다 뭐 학교 가면은 니네들 뭐 너는 이런 데 다니지 이러면서 하면은 아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사업자들이 직업에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반대 의견이 주장한 겁니다. 반대 의견이 주장. 법정 의견은요. 일단 돌봄 취약 아동이 갈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부모가 없다든지 또는 부모가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이런 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이런 아이들도 어디
뭐 노숙자가 된다든지 또는 범죄에 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봤죠. 그렇죠? 법정 의견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침해 아니죠. 반대 의견에서는 침해라고 했고 법정 의견은 침해가 아니라고 본 재심 판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소송법 43조죠. 가집행 선고 금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이것 빼놓고는 다 합헌이죠. 43조만 유언이고 나머지는 다 합헌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는 판례가 둘 다 유언이었죠. 하나는 이거 행정소송법, 하나는 뭐죠? 민사관계에서 인정됐던 소송촉진특례법, 소송촉진특례법도 똑같은 법조항이 있었는데 평등권 침해했죠. 이번도 뭐 기출이 있죠.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 중에 여기를 더 많이 주는 거 본인에게 보상액을 더 많이 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본인과 유족을 구별하자면 당연히 본인에게 더 많이 줘야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3번도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아무래도 이제 내부 공익신고자가 내부 고발했을 때 조직에서 왕따 당한다든지 또 조직생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크죠. 외부 공익신고자야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별해서 내부 공익신고에 한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4번이 또 나왔죠.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는 뭐의 침해? 부모의 권리 침해죠. 부모의 권리 침해지 학교법인의 평등권 침해는 아니죠. 부모나 학생의 평등권 침해고 나머지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학교 법인 쪽으로 나오면 무조건 침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사고 나오면 학교 법인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 학생과 부모의 평등권 침해고 학교 법인 쪽으로 나오면 무조건 합헌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지.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다 기출에 있었던 거죠. 뭐 1번, 2번, 4번은 물론 3번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최신 판례라서 근데 1, 2, 4번이 다 있었고 1번이 정답이 또 최근에 주요 판례로서 계속 출제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뭐 하라고 봐야죠. 그렇죠? 명확손칙 미네르바 사건이죠. 공유를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했을 때 형사처벌하겠다. 명확손칙 위반되죠. 공유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명확손칙 위반되는데 2번은 못 찾는 수험생이 있더라고요. 이거 국가공법 65조랑 사회복무요원 판례예요. 거기서 정당가입 금지는 합헌이었지만 정치단체 가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을 좀 찾기 힘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반대 의견이 풀어서 설명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예? 사회복무요원 그거 있잖아. 그럼 다 아는데 정치단체 가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거 국가공법 65조랑 같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배웠잖아. 그러면 그래 배운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낯설죠, 그죠? 반대 의견 문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심판 대상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반대 의견에서 한 말 중에 일부를 끌고 왔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했던 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 의견이고 명확성원칙 위배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이지만 정치단체 가입이라든지 그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위헌 나왔죠. 명확성원칙에 반해서 위헌 나왔죠. 그다음에 품위 유지 뭐 이런 거 다 합헌이라고 했어요. 판례 엄청 많죠. 변호사, 검사, 법관, 공무원, 이번 청원경찰 이것도 좀 최신 판례인데 하여간 품위 손상은 이제까지 일관성 있게끔 합헌 나왔죠. 합헌 나왔고
그 다음에 알몸 사건도 뭐 계속 출제됐던 거니까 뭐 그다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약간 2번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 미네르바 사건 계속 나왔던 거고, 이것도 뭐 품위손상 여러 관련 판례에서 합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알몸 사건도 기출에 최신 기출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다만 2번이 좀 심판 대상을 찾아내기 힘들어서 헤맨 수험생도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난이도 중, 하라고 보기 힘들고 난이도 중 정도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0. 이것도 기출 문제에 다 있죠. 위반이 안 됩니다.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즉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통지가 오면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하면 통보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을 못합니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지 아니함을 대신 통보를 안 했단 말이죠. 통보를 안 했을 때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징계시효가 연장이 안 된다. 라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합헌으로 봤죠.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수사라든지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중단된 거라서 충분히 익히 알만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봤고, 수거폐기 사건 뭐 영장지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적법 절차는 적용되죠. 근데 합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보통 이 사건은 재판을 받을 권리 쪽의 판례에서 배우죠. 보통 145차례 증인 소환 사건, 이거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사건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죠. 뭐 이것도 일단은 1번이 기출에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 다 있기 때문에 정답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고, 2번 판례도 뭐 엄청 중요한 판례고, 3번도 기출에 다 있죠. 4번도 기출에 다 있어요. 1, 2, 3, 4가 모두 기출에 있는 거라서 이건 난이도가 하라고 봐야죠. 기출에 있는 건 다 하예요. 그렇죠? 기출에 있다라면 하라고 봐야지. 뭐 기출 문제 있는 걸 못 풀면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수사처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영장 신청할 수 있는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수사처의 검사도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견 녹음을 녹화하는 것 영장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라면 영장지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좀 약간 숨겨서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용산경찰서장 사건입니다. 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을 요청했을 때 여기서 의료 내역을 제출했죠. 의료 내역을 제출했는데 영장지 적용이 안 되죠. 영장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지가 적용이 안 되죠. 다만 개인정보자결권 침해했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개인정보자결권은 침해라고 나왔지만 영장지 위반은 안 나왔죠. 적용 자체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헌 나왔죠. 법관의 영장 없이 장기간 구속시키는 것은 영장지 위반됩니다. 영장지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X. 일단 이거 기출 많죠. 최근에 수사처 판례라서 기출이 이미 출제가 많이 됐고, 두 번째도 출제가 많이 됐고, 세 번째는 이 표현으로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중요한 판례라서 많이 배웠던 거라서 아마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출문제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안 나왔죠. 기본선이 있고 그러는데 기출문제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됐던 거죠. 그죠? 근데 뭐 나머지는 익숙하게 출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변호인 저력.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인정되죠. 헌법에는 명식 규율은 안 하고 있죠. 헌법 12조 3항은 체포 구속이죠. 체포 구속 됐을 때 변호인 저력인데 명식 규정은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기출이 있습니다. 기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이거 약간 낯설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이게 아주 최신 판례. 작년 여름철 아까 내가 판례 보니까 작년 6월달, 7월달, 뭐 작년 여름철로 간 판례니까 좀 최신 판례죠. 이건 아마 기출이 없죠. 물론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건 기출에도 있고, 이미 기출이 있고,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 변은주력 침해라는 판례도 있고, 알권리 침해라는 판례도 있고, 여러 판례가 있긴 하죠. 유사판례죠. 유사판례인데 이 표현 자체가 최신에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 지체 없이 따라야 되고, 별건으로 공소 제기된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해서 도 마찬가지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X. 이것도 뭐 한다?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나오겠죠. 행정 절차에도 변인조력 적용되죠. 뭐 단골 요새 최근에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뭐 이것도 있죠. 이게 좀 약간 오래된 판례지만 출제 꽤 되죠. 그래서 변인과 상담 조언을 구할 권리는 헌법만 가지고 직접 도출된다. 막바로 도출되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만 가지고 충분히 보장되고 형사법은 확인적 조항에 불과하다. 4번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2번이 좀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 1, 3, 4는 많이 다뤄졌던 기출에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2번이 약간 낯설어서 헤매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건 최신 판례죠. 이건 제가 조심해라. 이거 나올 가능성도 매우 있고 기존 판례랑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기존 판례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이었죠. 통비법이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이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이고 결국은 뭐였어요? 위추추적이었죠. 위추추적 자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여기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죠. 제공 요청인데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영장적에 적용돼요. 영장적에 적용되는데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왜? 이거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기주국 수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영장적 적용돼요.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장 위반 아니었죠. 근데 이거는 과잉금 조치 위반이었죠. 과잉금 조치 위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통신 개인정보 침해였죠. 근데 이거는 과잉금 조치 위반 아니었죠. 명확손치 위반도 아니었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죠. 왜? 통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었다 이겠죠. 위반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판례는 비교로 제가 매일 써주는 글에도 내가 비교해서 며칠 전에 올린 기억이 나는데 아주 유력한 판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자료는 제한한다. 그렇죠. 영장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로 풀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으로 풀었다라면 이것도 엉뚱하게 답을 적고 2번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판례랑 비교를 못했으면. 그래서 제가 공일안에 매일 글 올려주는 공일안에 이 두 가지 판례 비교해서 올려준 기억이 나죠. 올려줬습니다. 분명히. 판례 강의할 때도 조심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이거 적용 안 됩니다. 명확손치 위반도 안 되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 되죠. 여기다 이제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죠. 물론 과잉금 조치 위반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과잉금 조치 위반이었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거 다뤄줘야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줘야 돼요. 앞으로 또 나오겠지. 이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 업무랑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거는 계속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뭐 최신 판례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이건 틀렸겠죠. 최신 판례 공부했으면
당연히 맞췄을 테고, 맞췄을 테고. 물론 이제 최신 판례 공부하더라도 과거 판례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 판례랑 또 헷갈려 가지고 또 틀리는 수험생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취임할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였지? D가 이어진 게 뭐였죠? 90일 거주 요건, 요새는 60일. 지자체장 선거로 나가려면 90일, 60일 거주 요건이 있죠? 옛날에 있었죠, 이거 90, 지금 현재 60일. 이거 거주내자의 제한 아니죠. 이것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거라서 거주내자의 제한 아니고 침해도 아니고, 공무단위권 제한이고 침해는 아니었죠. 공무단위권은 제한은 맞죠? 이거 많이 다뤘던 거고. 이게 뭐예요? 서울광장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체류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내 자유에서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통행제지는 거주내 자유 제한 아니죠. 다만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죠.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였죠. 이건 뭐 계속 나왔고 엄청 중요해서. 자, 이건 뭐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이거 최신 판례가 보기엔 그렇다. 한 2년 됐죠. 이거는 완전 최신 판례는 아니고 한 2년 됐던 판례가 변경했던 것인데 또 나왔죠. 이것도 규칙 이미 나왔죠. 3개월 이내 국적 이탈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 할 수 없죠.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가능하다. 즉 군대 가야 돼요. 이탈의 자유 침해죠. 침해입니다. 여기 따라 최근 법이 개정됐죠. 이게 헌불이 나왔는데 법 개정하라고 해서 3개월 이후에는 허가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됐죠. 최근 개정법이 추가됐습니다. 개정법이 들어왔죠. 14조 2인가에 14조 2 국적법 14조 2로 최근에 법정이 추가됐죠. 다음 그 시험 준비 혹시라도 하신 분들은 이 14조 2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 개정된 거. 개정된 것을 다음에는 출제할 수도 있죠. 14조 2 국적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과연 위반되는 건 아니라 봤죠. 이건 반대견에서 나온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정답으로 나오는 게 반대 의견이 많아요. 반대 의견의 문구를 가져와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 의견이 있는 거라든지 또는 옛날 판례가 있는데 판례 취지가 변화됐다든지 이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도 이게 보면은 정답에 해당하는 애들은 반대 의견 선지예요. 반대 의견을 가져가지고 박아버렸어. 그것도 반대 의견이 그대로 있어요. 과연 위반된다. 위반이 안 되는 것이 현재 판례죠. 위반이 안 된다. 이번 그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네, 그죠? 보니까 아까 이것도 제가 아까 명확소 원칙 쪽도 그랬다고 그랬지 이거? 이것도 반대 의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 문구에서 많이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이건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양심에서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덕률, 사회경과 일치하느냐를 기준하지 않는다. 뭐 얘기 유명하죠. 88조 위헌 아니죠. 5조가 위헌이죠. 병역법 5조는 헌불, 88조는 합헌.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처벌조항이 위헌인 것은 아니고 병종조항이 위헌이었던 겁니다. 병종조항 뭐가 없어서 대체복무. 대체복무가 없어서 병종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이지 처벌조항은 합헌이었어요. 처벌조항은 합헌이었죠. 이게 처벌조항 냈죠. 물론 그 규칙이 이미 있어요. 처벌조항 이대로 이미 출제됐던 거고 이것도 반대 의견이 있었죠. 이것도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재 입장 아니죠. 헌재 입장 아니고. 세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죠. 종교의자도 보호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맨날 나오죠. 그래서 종교의자의 제한 아니죠. 근데 거주의자의 제한이 이거 그렇죠. 여권 사용 금지라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여권 사용하지 마라. 그럼 거주의자의 제한이죠. 침해는 아니었죠. 거주의자에는 제한되고 침해는 아니었고 종교의자에서는 보호 안 되고 제한 아니고 침해가 아니다. 조심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나왔고 이거 최신 판례죠. 그죠? 육군 훈련소장이 4대 종교 행사 중 하나의 참석을 강요한 것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도 위반되고 종교의자의 침해했죠. 그래서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죠. 4번은 좀 더 분석이 되면 출제할 게 좀 더 있는데 이 판례가
일단 결론을 먼저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되겠죠. 디테일한 내용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원체 뭐 정답이 쉬워서 난이도 하라고 봐야죠. 15번도 난이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기출이 많죠.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지시법 11조 판례에서 이런 표현 많죠. 100m 이내에 뭐뭐 하지 마라 있잖아요. 100m 이내에 뭐뭐 하지 마라 사건이죠. 그 다음에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내적인 유대관계 이것도 많이 나오죠. 집회의자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5조에 대한 거죠. 지시법 5조 합헌이죠. 옛날 우려는 한정 합헌, 이거는 단순 합헌, 현행법이죠. 폭행 협박 명백한 집회 금지 합헌이었습니다. 이것도 반대 의견 내용입니다. 그죠? 체증을 위해서 근접 촬영한 것은 집회자의 침해냐에 대해서 법정 의견은 아니라 봤죠. 반대 의견은 침해로 봤죠. 반대 의견은 근접 촬영으로 한 건 지나치다 봤죠. 반대 의견은 조망 촬영 먼 데서 촬영함으로도 충분히 체증할 수 있는데 근접 촬영한 것은 필요 이상이다.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제한했다고 해서 이혼이라고 주장했고, 법정 의견은 뭐 개친 도찐이라고 봤죠.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이 개친 도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침해가 아닌 것으로 봤죠. 이거는 반대 의견입니다. 4번 그래서 X다. 뭐 이것도 어렵다고 할 수는 없죠. 이 판례도 1번도 뭐 엄청 많이 나왔고 2번도 기출에 많이 나왔고 3번도 그렇고 뭐 4번도 뭐 중요 판례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이거 난이도 하죠. 뭐 하. 자, 건강기능식품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검열에 해당했고, 뭐 이거야 뭐 단골로 출제되는 거고. 인터넷 언론사 선거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거 게시 금지 위헌 나왔죠. 이거는 이제 낸 이유는 뭐예요? 과거 판례죠. 옛날 판례. 옛날 판례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근데 침해라고 최신 판례에서 나왔죠. 이건 한 1년 반 됐나? 그 정도 됐겠죠. 아주 최신은 아니고. 최신은 아니고. 침해로 봐서 X. 근데 조심할 게 앞으로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실명 확인지는 합헌 나왔다는 거 최신 판례에서 앞으로 이거 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얘랑 꼭 비교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제인지 국가나 공공기관 실명 확인제인지 잘 보시고 때려야 돼요. 이건 침해가 나왔지만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최근에 나왔죠. 같은 실명 확인제인데 조심하셔야겠죠. 앞으로 이건 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알 권리 침해냐 이것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 자율결정권 제한 아니죠, 지급의 제한 아니죠, 알 권리만 침해됐다라는 것. 이것도 뭐 제가 무지 강조하는 건데 이게 1차 시험에는 X로 나왔는데 이게 0으로 제대로 나왔죠. 21조 사항이 보호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한 요건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뭐 헌법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선지죠. 4번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따라 음란한 표현이라든지 명예훼손적 표현이 보장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보호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보호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적 표현이 보호가 안 되겠죠. 또는 음란한 표현이 보호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되니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니까. 근데 제한 요건에 불과하다라면 보호는 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제한의 근거가 된다. 21조 사항이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옛날 판례 입장으로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적 주장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공무원들 정적 주장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나왔네. 이거 65조 그죠? 그 밖에 정치단체 정당 가입 금지는 위헌 나왔지만 정치단체 금지는 위헌 나왔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사회복무요원과 내용이 사회복무요원과 국가공무원법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죠. 국가공무원법이랑 이 65조랑 사회복무요원 내용이 판례 태도가 똑같다.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정치단체 가입이라든 활동 금지는 위헌, 명확성 원칙 위반돼서 둘 다 냈네. 그걸 둘 다 내고 있습니다. 이건 최신 판례죠? 아주 최신 판례죠. 피성년 후견인 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한다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했다. 휴직을 시키라는 얘기죠. 휴직. 이러지 말고 퇴직시키지 말고 휴직시켜서 뭐 한 2년 휴직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무조건 당연 퇴직은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침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고생의 선고유예 임용 결격 사유는 합헌이죠. 당연퇴직은 위헌. 이 판례 세 가지죠. 선고유예 당연퇴직 위헌, 그 다음에 수뢰죄로 당연퇴직 합헌, 그 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 합헌. 맨날 나오는 거죠. 뭐 단골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권. 서신 발송할 때 허가를 바탕으로 한 것 청원권 침해 아니죠.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은 소개를 받도록 한 것도 합헌이었죠. 침해가 아니었고. 침해는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침해는 안 됐지만 개정돼서 지금은 국회는 소개를 얻던지 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던지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는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조항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도 기억하시고. 판례는 합헌이었고 법은 개정됐죠. 판례는 합헌이었지만 법이 개정돼서 국회의원 소개 또는 국민의 동의로 법이 바뀌어 있다. 지금 국회법이 조심하시고. 국회법을 출제할 수도 있어요. 청원권의 보호 범위죠. 수리심사 통지 의무죠.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유 명시는 없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원의 결과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 뭐 이것도 뭐 쉽다 봐야죠. 뭐 이게 이번도 기출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라고 봐야죠. 교육을 받을 권리. 검정고시 사건 판례에서 이제 수시죠. 그럼 위헌 때리죠. 정신 합헌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검정고시 판례가 네 가지가 있죠. 재응시 금지 위헌, 그다음에 수시 사건 위헌, 합헌이었던 게 뭐였죠? 합헌이 6개월 이내 자퇴한 다음에 검정고시 응시할 수 없다 합헌. 그다음에 최근 서울대학교 정시의 정시 사건은 또 합헌이 나왔죠. 그래서 키워드 잘 보시고 수시가 나오죠. 그래서 위헌이죠. 서울교대 사건이죠. 위헌입니다. 왜? 내신이 없지 뭐죠. 수시는 내신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이거 생활기록부 전형 이런 게 있는데 뭐 검정고시 애들이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걸 침해로 봤죠. 학교 선택권 인정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 관련해서 학교 용지를 다 예산으로 해결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예산으로 해결하는 의미는 아니다. 뭐로도 가는지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사건이죠. 학교용지 부담금, 용지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수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위헌. 근데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건 합헌 나왔죠? 이 사건이에요. 이거. 이 사건이었죠. 합헌. 근데 개발사업자도 뭐일 때 위헌이었죠? 가구수 증가 안 했을 때. 가구수가 증가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건 위헌, 헌불. 정확하게는 헌불인데 위헌이죠. 헌법 불합치결정이 나왔습니다. 28례 산 얘기. 그래서 부담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뭐를요?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비용 확보는 꼭 예산으로 할 필요는 없고 부담금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개발 사업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해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거지. 그래서 학폭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나왔죠. 그렇죠? 정순신 씨 사건 때문에 나온 건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죠. 이게 무기징역이. 이것도 반대견입니다. 제 해설 보면 제가 반대견 다 넣어줬어요. 제가 딱 강의 들어오기 전에 딱 이 4번까지 끝냈어.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딱 2시간 반에 걸쳐서 해설을 싹 다 달았어요. 달았는데 이게 다 반대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건 거의 없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중.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최신 판례가 몇 개 있었다. 그다음에 실수를 거의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반대 의견 가지고 주로 출제했다. 뭐 이런 게겠죠. 난이도는 좀 낮았고 중 정도 되는 게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최신 판례는 그래도 들어왔다. 현재 판례에서는 최신 판례 꼭 보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을 지문에서 많이 사용했다.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에 반대 의견에서 말했던 것을 그대로 박은 내용이 컨트롤 C 컨트롤 박은 내용이 꽤 있었다. 이게 이 문제 출제고 경향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거는요. 이것도 그렇고. 근데 난이도야 뭐 시험마다 틀리니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뭐 이번에는 쉽지만 또 다음에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이건 확실하다. 최신 판례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다. 그래서 최신 판례 민감하게 특히 헌법은 그래요. 다른 과목보다 그럴 거예요. 뭐 형사법보다도 최신 판례에 대한 출제 빈도가 더 높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헌법은 최신 판례로 항상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반대 의견 표현 같은 거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최신 판례집 이런 거 보면 꼭 반대 의견을 넣어줘요. 기본서는 못 넣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기본서는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거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 너무 많아 양이 그러면. 그런데 최신 판례일 때는 꼭 제가 중요 반대 의견을 항상 아래에다 넣어주죠.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왜? 이 반대 의견 표현을 써서 그래. 자꾸 이 출제자들이 반대 의견 표현을 쓰니까 우리도 그 약간의 익숙해져가려면 그래서 반대 의견 표현을 제가 꼭 써주는데 여기에 약간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뭐 이번에 시험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을 테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혹시라도 또 뭐 공부 기간이 짧다든 이래가지고 이번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도 또 바로 준비해야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이거 잘 반영하세요. 최신 판례 그다음에 반대 의견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수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실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수를 이런 경우는 진짜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 원래 그냥 가능한 한 19개는 최소한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하나 정도야 뭐 사람이나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뭐 하고 하지만 이제는 19개는 맞춰야 하지 않나. 이 정도면 20개 중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물론 뭐 컷은 18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17거 가지고는 이번에는 안 될 거겠죠. 한 18개는 최소한 돼야 할 거겠죠. 18개는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19개, 20개 맞춰줘야죠. 왜냐면 이게 오히려 쉬운 게 살 떨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어려울 때는 이게 쫙에 분포도가 늘어진다고. 근데 쉬우면 다 몰빵이 비슷해져 점수가. 그럼 진짜 이게 더 살 떨려. 실수 하나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이제 95점 맞고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진짜 황당하게 하나 틀려놓고도 뭐 다른 과목 약간만 삐끗하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시험인 거예요. 보면은 이게 수험생들한테 자기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아니 내 점수 올라간다고 좋아요? 그게 아니야. 남 점수 더 올라가는데 아니 내 점수만 올라가냐고. 남 점수 다 같이 올라가지. 그러버리면 컷이 높아져 버리면 결국은 실수를 안 해야 한다는 거. 자기가 실수를 안 하셔야 돼 이제는. 그래서 문제 훈련 많이 하셔라.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문제 훈련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 기출문제 선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빨리 풀고 실수도 안 해. 모의고사 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 뻔히 내용을 알고도 틀리신 분들이 있죠. 내용은 나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러신 분도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훈련이 덜 된 겁니다. 이거 내가 봐도 한 19개는 나와야 되는 건데 왜 난 16개 나왔지? 이런 분들 혹시 계시죠? 혹시라도 있으면 이분들은 저 모의고사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한 훈련이 덜 돼서 그래. 훈련이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돼 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똑같은 운동도 아니 머릿속으로 알지 이렇게 하라는 거. 홈런 이렇게 쳐야 되고 안타는 이렇게 쳐야 되고 볼을 이렇게 던져야 한다. 수비할 때 이렇게 한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훈련이 안 돼 버리면 실전에 가면 실수하잖아요. 그다음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WBC인가 무슨 야구대 그죠? 거기 가가지고 실수하잖아.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강백호도 막 이루어가지고 비명 행사라게 해야 되나 하고 수비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프로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새끼들 이상한 짓 그랬나 이런 하지만 아니야. 그 사람들 프로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우리 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실수하잖아. 왜? 낯설잖아. 일단 도쿄돔이 낯설지.
저 우리나라 운동장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운동장에 익숙한데 일본 운동장 가니까 좀 불리하죠. 솔직히 낯설고 이러니까 또 뭐 바운드도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헤맬 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치? 불편하다. 시험장이라는 건 좀 불편하죠. 그러면 불편하게 훈련을 좀 여러 번 하셔야 돼. 점수가 안 나오시면 물론 이제 잘 나오신 분들은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뭐 내가 20개 뭐 19개 맞는데 무슨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16개, 17개 이렇게 맞는 분들은 좀 모의고사 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8월 달에는 다 맞출 수 있도록 20개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시험 준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도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가능한 한 합격하길 바라고 정 안 되신 분들은 다음 할 때 또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